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익숙한 음식, 바로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우며 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이 두부,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에이, 두부를 수십 년 동안 먹어왔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사건을 접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 손주가 단 것을 좋아하는 걸 보고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 두부에 꿀을 뿌려주는 간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드신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세 분 모두가 섭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설사, 증세를 겪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검사 결과 이는 잘못된 음식 궁합으로 인해 장이 강하게 자극을 받아 생긴 급성 위장 장애였고 식중독 증세까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의사분들께서는 이런 경우가 때로는 독극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작 두부 한 모가 이런 큰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식생활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중요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부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인식을 쉽고 간단한 설명으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음식을 공개해 드릴 텐데, 이들은 우리 몸을 서서히 해치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두부의 영양 효과를 배가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 위험을 줄여주는 황금궁합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더욱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란에 숫자 1 또는 좋아요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희 팀에게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두부가 식물계의 고기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두부는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과 체내 흡수가 쉬운 칼슘이 풍부해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부작용이 따르듯 두부 역시 잘못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기대한 건강 효과는커녕 오히려 체내 균형을 망칠 수 있는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부와 함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시거나 휴대폰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하면 건강식이라고 떠올리실 겁니다. 목을 촉촉하게 해주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니 보기에도 듣기에도 참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 역시 부드럽고 순한 이미지로 대표되는 건강식 중 하나죠. 그런데 이 2가지를 함께 먹는다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모두 몸에 이로울 것 같은 음식들이지만 실제로는 장내에서 예상 밖의 반응을 일으켜 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한방 지식에서도 이 조합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꿀에는 다양한 유기산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어
위와 장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 두부는 식감이 부드럽지만 사실은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인 등 무기질이 풍부한 고영양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특히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장에서 과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소화기관이 갑자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식초를 우유에 붓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눈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단백질이 엉기고 응고되어 속에서 부글부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자마자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설사를 멈추지 못하거나 온몸이 축 처지는 기운 없는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 건강한 분이 소량을 드신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 또는 알러지 반응이 잘 나타나는 체질의 경우엔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유행했던 꿀두부 레시피 혹시 따라 해보신 분 계신가요? 보기엔 예쁘고 간편하지만 우리 몸은 유행을 시험해보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트렌드를 맹신하는 건 건강에 있어선 너무나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면 두부와 꿀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을 때의 궁합까지 살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조합은 정말 많은 가정에서 흔히 접하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밥상 위에 올라와 있을 텐데요. 바로 시금치 된장국에 넣은 두부, 그리고 생파 송송 썰어 간장에 묻힌 두부 반찬입니다. 단정하고 소박하며 향긋한 이 두 메뉴는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한 끼였기에 건강에 나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이 사실은 건강한 식사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위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엔 우리가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한 가지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칼슘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시금치와 대패는 이 옥살산이 다량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특히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조리되거나 생으로 곁들여 먹으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버려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신장이나 요관에 쌓여 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뼈를 튼튼히 하겠다고 애써 챙긴 칼슘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골다공증이나 신장 결석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겉보기에 건강한 두부 파무침과 시금치국이 사실은 뼈와 신장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매주 반복되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 지속된다면 그 위험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요리를 더 이상 즐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간단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대파를 요리하기 전 끓는 물에 약 30초만 데쳐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옥살산의 함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며 칼슘과의 결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조금만 조정해도 우리가 즐겨 먹던 반찬들이 위험한 음식에서 안전한 건강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금치와 대패에 이어 이제는 또 다른 강적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메뉴지만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꽤나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들입니다. 바로 죽순과 배추입니다. 만약 시금치와 대파가
칼슘을 훔쳐가는 소매치기라면 이 두 가지는 왕급 도둑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죽순과 배추는 시금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봄철에 나오는 아삭하고 달큰한 죽순, 그리고 여름과 가을철 김치나 찌개에 자주 사용되는 촉촉한 배추는 그 자체로 맛도 좋고 활용도 높은 식재료지만 문제는 이들을 두부와 함께 조리할 때 발생합니다. 옥살산이 높은 식재료와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는 칼슘 옥살레이트가 대량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전혀 흡수되지 못한 채 남게 되고 결국 소중한 칼슘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더 나쁜 경우엔 신장이나 요관에 쌓여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결석이 있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운 나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순두부 조림이나 배추볶음 두부처럼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반찬도 자주 반복해서 먹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소량이라면 큰 무리는 없겠지만 특히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나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이런 조합은 피하고 조리 시 식재료를 데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한 식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서 옥살산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또 하나의 조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두부와 감의 만남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전국의 시장에 선홍빛으로 익은 감이 가득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맛에 식사 후 디저트로 감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막 식사 자리에서 두부 반찬을 드신 직후라면 감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탄산이라고도 불리며 옥살산처럼 칼슘을 매우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닌은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도 결합해 윗속에서 끈적하고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윗속에 작은 시멘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넘어서 장폐색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식사 순서의 실수로 응급수술까지 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재료의 조합뿐 아니라 섭취 시간 간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두부를 먼저 드셨다면 감은 최소한 12시간 이상 지나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음식 간의 시간차를 지키는 습관만으로도 똑같은 음식을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식사 순서 하나가 우리 몸을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먹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추운 겨울철 따뜻한 보양식으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염소고기와 두부를 함께 끓인 정어리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여러 가정에서는 뽀얀 두부와 진하게 우러난 염소고기 국물을 한데 넣어 푹 끓인 탕을 즐기시곤 하죠. 속이 데워지는 느낌에 힘이 솟는 것 같고 겨울철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방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염소고기는 따뜻함을 넘어서 매우 강한 열을 지닌 식재료로 몸속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반면 두부는 그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가운 기운을 띠며 체내 열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둘을 같은 냄비에 넣고 함께 끓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보일러를 틀어놓은 방에 냉풍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처럼 상반된 에너지가 충돌하며 내부 균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결과 염소고기의 강한 열이 두부의 냉기로 인해 눌리거나 뒤섞이며 몸 안에서는 해소되지 못한 열이 정체되고, 이로 인해 체질에 따라 열이 내부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몸에 열이 많거나 속이 답답하고 피부가 붉거나 누렇게 뜨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탕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알 수 없는 열감이 올라오거나 갑작스러운 가려움이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염소고기도 좋고 두부도 좋은 식품이지만 같은 냄비에 넣는 순간 그 조화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 각자의 역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한방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따로 먹는 것이 함께 끓이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에는 더 이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두부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조합, 바로 꿀 시금치, 쪽파 죽순, 깨집감, 그리고 염소고기였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두부는 뭘 곁들여 먹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이 드실 수도 있죠. 마치 두부가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두부의 친구들 중 진짜 좋은 친구와 멀리해야 할 친구를 구분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두부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모든 음식에는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맞춰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섞기보다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부와 찰떡궁합을 이루며 영양을 2배로 끌어올리는 새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조합만 잘 기억해 두시면 평범하게만 여겨졌던 두부가 건강을 회복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놀라운 장수 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단백질 흡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조화에 있습니다. 단순한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2를 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궁합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미노산, 즉 퍼즐 조각들을 필요로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여러 종류의 벽돌이 있어야 완성되듯이 말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식품이지만 아쉽게도 꼭 필요한 조각 하나가 부족합니다. 바로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죠. 이 조각이 빠지면 단백질의 조립이 완성되지 않아 흡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족한 퍼즐 한 조각을 채워주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 음식은 바로 고기류입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그리고 달걀까지 모두 메티오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계란찜 두부, 돼지고기 조림, 두부 새우볶음 같은 메뉴는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와 육류가 만나면 단백질의 흡수율은 극대화되고 우리 몸은 그 영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를 맞은 분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이 면역력과 회복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자연의 황금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바로 두부와 다시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피곤함이나 체중 증가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혈관 속 지방을 줄여주면서 갑상선까지 함께 돌볼 수 있는 기막힌 식재료 조합이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두부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포닌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기름기를 녹여주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줄여주며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포닌이 몸 밖으로 배출될 때 문제는 요오드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린다는 점입니다. 만약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낯설지 않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일상적인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걱정되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요오드가 풍부한 식재료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이 바로 다시마입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함께 다시마를 넣어 끓이거나 냉두부 위에 마른 김을 솔솔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로 인해 손실될 수 있는 요오드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지켜주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조합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식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홀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보완하는 지혜로운 조합을 아는 것이고 바로 그런 선택이 여러분의 매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두부의 황금 짝꿍은 바로 푸른 잎 채소와 다양한 버섯입니다. 왜 이 조합이 황금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이 채소들과 버섯들은 우리의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돕고 두부의 단백질이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 끼 식사에서 두부만을 중심으로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일부 어르신들에겐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복될 경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등장해야 할 것이 바로 채소와 버섯입니다. 청경채,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잎이 채소부터 표고버섯, 팽기버섯, 모기버섯 같은 다양한 종류의 버섯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솔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두부 속 단백질이 막힘없이 온전히 흡수되고 노폐물은 깔끔하게 배출되죠. 게다가 채소와 버섯은 두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리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과 두부를 함께 볶거나 청경채를 곁들인 두부구이 한 접시는 색감도 곱고 먹음직스러울 뿐 아니라 숨겨진 영양학적 균형이 꽉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소와 버섯은 두부 단백질의 흡수를 부드럽게 도우면서도 장 기능을 안정화시켜주는 조력자입니다. 이들의 조합은 변비 예방뿐 아니라 장 점막 보호, 장내 염증 예방, 독소 축적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장 건강을 촘촘히 뒷받침해줍니다. 결국 두부와 채소가 어우러진 평범한 가정식 한 접시도 실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진정한 건강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민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처럼 장을 아끼는 식단이야말로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올바르게 두부를 섭취할 경우 어떤 커다란 선물을 우리 몸에 줄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혈중지방 수치와 고혈압 문제, 이 두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랜 시간 사용된 수도관 내부는 서서히 찌꺼기가 쌓이며 점점 더 좁아지고 약해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며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조용히 도와주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늘 먹는 두부입니다. 육류는 동물성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두부는 식물성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피토스테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이 성분이 장에서 나쁜 지방과 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흡수를 막고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피토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죠. 그러므로 두부를 적절하게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것은 마치 혈관 청소 직원을 고용한 것과 같아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해주며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 문제 역시 두부가 의외로 좋은 해결사가 되어줍니다. 이가 약해지고 씹기 어려운 나이에 두부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식감의 음식은 정말 소중하죠. 잘 씹지 않아도 무리 없이 삼킬 수 있고 소화가 쉬우며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화기관에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게다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어 배변이 한결 수월해지고 특히 고령자에게 흔한 변비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두부를 얼려본 적 있으신가요? 얼린 두부, 흔히 스펀지 두부라 불리는 이 두부는 체중 조절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두부 안의 수분이 얼어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구멍들이 해동 후에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 구멍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장 속의 기름기를 일부 흡착해 배출을 돕고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높아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얼린 두부를 일부 대체하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지방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전략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부는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는 분들에게도 두부는 근육과 뼈, 피부,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역할을 다합니다. 기름기 없는 건강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일반인에게도 빨간 고기를 줄이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부는 겉보기엔 조용하고 소박해 보여도 우리 몸 곳곳을 고치고 지지하는 묵묵한 기술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조용한 힘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귀한 자산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어느덧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온 지금 이 시간을 빌려 제가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충격적인 사례를 함께 들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사례였죠.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 한 모가 잘못된 섭취 방식으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두부를 먹을 때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식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조합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부와 함께 먹었을 때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 효과를 높여주는 3가지 궁합 음식들도 함께 배워보았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부에 숨겨진 4가지 놀라운 효능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부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이 되지만 무심코 먹는다면 병을 부르는 조용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건강은 결코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보약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평범한 음식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부 한 모가 건강의 시작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밥상이 더 오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100세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속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기 있는 견과류. 몇 가지가 오히려 기억력 저하를 촉진시키고 사고를 흐리게 만들며 뇌에 염증을 유발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면서도 이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기억력과 정신적인 예리함을 지키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목격해왔습니다. 올바른 음식은 마음을 지켜주지만 잘못된 음식은 그것을 조용히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제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 4가지가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이 견과류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올리며 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견과류 4가지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8가지 견과류, 즉 매일 섭취해야 할 4가지와 절대로 피해야 할 4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모든 정보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60세 이후의 뇌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특히 위험하며 기억력 저하와 뇌 손상 가속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견과류 1가지를 공개할 텐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찬장 안에도 그 견과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 브라질너트. 인지 저하를 막는 보호막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래야 어르신을 위한 건강 수업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이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건강과 삶을 돕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견과류는 매일 챙겨 먹어야 할 강력한 선택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돕고 사고를 또렷하게 하며 심지어 기분까지 안정시키는 자연의 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각 견과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지는지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지는 꽤 되었고 연세는 거의 70 가까우셨죠. 어느 날 서울의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이름이나 날짜 같은 간단한 것들도 자꾸 잊어버리고 예전 같지 않게 쉽게 짜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뇌훈련 게임도 해보고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번 바꿔보셨지만 뿌연 안개처럼 깔리는 그 뇌의 흐릿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강 교수님의 몸속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량 원소가 심각하게 부족했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양소의 존재를 거의 모르시지만 사실 셀레늄은 우리 뇌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브라질 너트 한 알만 드셔보세요. 특별한 식단도 복잡한 건강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한 알. 그렇게 3주가 지나 다시 병원에 오신 강 교수님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졌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죠. 조용히 제게 몸을 기울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견과류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정신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브라질 너트의 힘입니다. 이 특별한 견과류는 세계에서 가장 고농도의 천연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103% 이상을 채울 수 있죠. 일반적인 영양제와 달리 브라질 너트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유기물과 결합된 형태라 우리 몸, 특히 흡수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몸에도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셀레늄은 오랜 세월 누적된 세포 손상과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세포는 손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 뇌염증 사고력 저하가 서서히 찾아옵니다. 이때 셀레늄은 뇌 속에서 조용히 그 손상을 막아주는 수호자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셀레늄은 뇌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시온을 생성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 글루타시온이 부족하면 독성 단백질이나 노폐물이 뇌 안에 쌓이게 되어 결국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죠. 브라질 너트는 몸이 이 청소 시스템을 스스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원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견과류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뇌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는 느려지고 집중력은 사라지고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브라질 너트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바로잡아 줍니다. 물론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셀레늄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 이하를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껍질째 냉장 보관하며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작은 의식이지만 건강에 엄청난 가치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은 알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이 준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강 교수님처럼요. 단 하나의 견과류가 기억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까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더 클까요? 저는 이것을 조용히 뇌세포를 지키는 수호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의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견과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호두. 신경세포의 수호자 호두는 그 자체로 뇌를 위한 완벽한 수호자입니다. 이 작은 견과가 주는 깊은 안도감은 단지 영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김새가 사람의 뇌와 닮아서일 수도 있고 입안에 오래 남는 고소하면서도 흙내음 가득한 풍미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호두는 할머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책을 읽으시며 조용히 호두를 까드시던 모습, 그 작은 껍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벗기시며 이걸 먹으면 생각이 맑아진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호두는 너무 자주 과소평가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뇌 건강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닌 노년기의 뇌를 매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죠. 60세를 넘기고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신경세포 간의 소통이 점차 둔해지고 연결 지점인 시냅스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죠. 하지만 호두에는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더해 호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 가지 식품에 이런 조합이 들어있는 경우는 드물죠. 기억력에 대해 말하자면 해마다 더 많은 환자들이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게 털어놓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혼란.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기억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자립적인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호두는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더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 30개는 약 2ml의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나이가 들며 세포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이며 자연식품 중 호두는 그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한 줌 약 7, 8개 생호두나 약간 구운 무염 호두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특히 치아나 삼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씹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뇌를 위한 투자임을 기억해 주세요. 매일의 호두 한 줌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기억력과 사고력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꾸준히 실천할수록 더 선명한 생각과 또렷한 기억,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가 따라옵니다. 모든 변화는 이 작은 호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번째 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이 견과는 뇌를 젊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세 번째로 소개할 견과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반복해서 보게 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절되지 않는 혈당이 기억력과 사고력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요즘엔 많은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혈당 수치가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걱정돼서 병원을 찾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혈당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쉽게 권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아몬드를 매일 식단에 넣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지만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는 혈당 안정화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잦아지고 동시에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심에는 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약 3.5g의 식이섬유와 고품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뇌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염증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관 건강 측면에서 아몬드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혈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빠르게 약해지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혼란, 자주 깜빡임 심할 경우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비타민이 마그네슘, 그리고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뇌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서울의대와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서도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이 더 나은 혈관 기능과 산소 공급 효율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한국인 노년층에게 가장 부족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 한 줌 약 15-20알에는 약 7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경계 안정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며 과도한 신경 흥분으로 인한 세포 손상도 막아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잠이 들기 힘들고 자주 깬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혹은 오후 간식으로 껍질째 생아몬드 15알 정도를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물에 하룻밤 불려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이건 단순히 먹는다는 행위를 넘어서 뇌를 위한 일상의 의식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 작고 고소한 한 알 한 알이 뇌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몇 년 후 거울 속 나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맑고 선명한 눈빛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 아몬드를 삶에 들이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할 네 번째 견과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깊고 회복력 있는 잠 없이는 어떤 음식도 기억력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번째로 소개할 견과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미정 72세이시며 몇 달째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감태차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심지어는 의사 처방 수면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두 시도하셨지만 그 어느 것도 꾸준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바로 낮 동안 지속되는 정신적인 혼란과 집중력 저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해요. 이거 치매인가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복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그 혼란과 기억 저하는 치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쯤 피스타치오 한 줌 약 30알 정도를 소금 없이 껍질을 벗긴 채로 드시기로 한 것입니다. 2주가 지난 후 강미정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결 부드럽고 환한 음성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잠이 와요, 선생님. 그리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예전처럼요. 이것이 바로 피스타치오의 힘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자연 상태에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얕은 잠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피스타치오를 통해 멜라토닌을 식품으로 보충하면 약물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수면 중에 작동하는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에는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청소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기능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지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피스타치오는 이 과정을 막아줄 수 있는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는 비타민 B6가 약 0.5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낮에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중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추가로 피스타치오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하여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진정된 수면 상태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30알을 껍질을 벗긴 상태로 드시길 권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이제 회복할 시간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밤의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 즉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뇌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4가지 위험한 견과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견과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견과류 중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호두나 아몬드처럼 건강한 견과류로 여기지만 사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대두나 렌즈콩처럼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 오염에 쉽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뇌 염증과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고 냄새도 없으며 일단 생기면 없애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의 간과 면역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 그 중에서도 리놀레산이 과도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오메가6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은 이미 식용유, 가공식품, 인스턴트 간식 등을 통해 과잉 섭취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오메가6가 몸 전체의 염증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뇌의 만성염증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질환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실제로 매일 아침 땅콩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간식으로도 꾸준히 땅콩을 섭취해온 환자분들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식단에서 땅콩을 완전히 제외하도록 조언드렸더니
몇 주 안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뚜렷해졌다는 보고를 자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단지 뇌 속 염증의 원인을 없애준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땅콩 제품은 그냥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꿀에 절여져 있거나 초콜릿에 코팅되어 있거나 혹은 달달한 땅콩 버터 형태로 섭취됩니다. 이처럼 첨가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을 더 강하게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땅콩은 아예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대체 견과류가 충분히 존재하며 그런 선택이 뇌 건강에 훨씬 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는 염증과 독소가 아닌 맑고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땅콩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를 보시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고급스럽지만 실제로는 뇌에 큰 부담이 되는 그 견과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견과류. 두 번째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고소해서 누구나 좋아하지만 이 캐슈넛이야말로 은밀하게 혈당을 위협하는 가짜 견과류에 가깝습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현저히 높고 좋은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뇌를 지키는 견과류가 아니라 급속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 혈당 변동이 잦은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을 먹으면 포도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이후 급락하게 되면서 뇌는 흐릿해지고 짜증이 늘며 에너지 저하가 쉽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산소 공급이 줄며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감퇴를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자주 봅니다. 정신이 혼란스럽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피로감이 지속된다는 한 환자분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매일 간식처럼 캐슈넛을 챙겨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조정한 후 그분의 정신적 선명함이 확연히 나아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섬유질 함량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식이섬유가 극히 낮아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해주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는 마치 껍질만 씌운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캐슈넛은 너무 부드럽고 맛이 좋아 섭취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보통 1회 권장량은 18알이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2~3배 이상 드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당과 지방이 과도하게 들어오고 특히 기름에 볶아진 캐슈넛이라면 건강을 위한 견과류의 이점은 거의 사라집니다. 만약 캐슈넛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혈당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 건강과 알츠하이머 예방이 목표라면 캐슈넛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메가데미아 견과류는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진짜 얼굴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메가데미아 자체가 독성이 있거나 위험한 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이 고소한 견과류가 뜻밖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메가데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방 함량을 자랑합니다.
전체 열량의 무려 75% 이상이 지방에서 비롯되죠. 물론 지방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화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농축된 지방을 갑작스럽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해지고 심하면 설사 증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메가데미아 한 줌을 드신 후 몇 시간 동안 속이 무겁고 기운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방 함량은 곧 높은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메가데미아 30g 한 줌 남짓한 양이 200kcal 넘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는 포만감이 그리 크지 않아서 무심코 두세 줌을 먹게 되면 하루 권장 열량을 금방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체중 증가나 복부 비만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부담입니다. 체중 증가와 치매, 알츠하이머 위험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메가데미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또한 이 견과류는 위의 배출을 지연시키는 특성이 있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화가 느린 분들이나 위산역류, 위하수 위염 등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메가데미아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산이 올라와 속이 쓰리거나 식사 후에 오랫동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메가데미아는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담낭 건강입니다.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메가데미아는 담낭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이미 모르게 갖고 있던 담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증상 담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메가데미아가 그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가데미아는 마치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 깊숙이 쌓입니다. 맛은 좋지만 오래도록 남는 부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같은 만족감을 주면서도 이 같은 위험이 훨씬 적은 견과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견과류는 이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존재입니다. 작고 기름지며 자주 무심코 섭취되는 이 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물 흡수를 방해하고 입맛을 이상하게 바꾸며 노년기 체중 감소라는 위험한 신호로 이어질 수 있는 주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씨앗이 그렇게 위험할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저에게는 73세 김영자 어르신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식단을 꼼꼼히 기록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하며 새로운 요리법을 실험하는 분이었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언제나 약 복용 시간도 정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물 한 모금도 쇠맛이 나요. 밥도 과일도 다 이상한 맛이 나요. 하고요. 이미 몇 주간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 기능이나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자 어르신께서 최근 직접 만들어 드셨다는 소스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들어간 재료가 문제의 열쇠였습니다. 바로 소나무 씨앗, 즉 잣이었습니다. 조그맣고 고소한 그 씨앗 하나가 이런 큰 혼란을 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죠. 김 어르신은 잣 입맛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잣을 섭취한 후 며칠에서 몇 주간 음식이 갑자기 금속처럼 쓰고 떫은 맛으로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음식과 물을 자기도 모르게 멀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체중이 줄고 있거나 수분 섭취가 줄어든 어르신에게는 이처럼 단순해 보여
단순해 보이는 증상조차 영양 결핍 탈수, 심지어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세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작용에 영향을 주는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조절, 약 한 구울제와 같은 흔히 처방되는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알고 있는 의사나 약사도 많지 않아 대부분의 어르신은 아무 경고 없이 잣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잣은 또한 다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은 보관 상태에 따라 쉽게 산화되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관절 통증, 대사증후군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잣은 파스타나 소스에 갈아서 넣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게 매일 섭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되기 쉬운 위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잣은 작고 미끄러우며 삼킴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이 잘못 삼켰을 경우 기도로 넘어가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이 마르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죠.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고소한 씨앗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작디작은 크기 속에 담긴 위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잣 대신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다른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식사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어야지 불편과 위험을 안겨주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건강한 선택은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어야 하고 어떤 견과류는 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과연 여러분의 일상과 기억력, 정신적 예리함, 그리고 삶의 독립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어떻게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에 뇌 건강의 이야기 역시 언제든지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상담하여온 수많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떠올리면 뚜렷하게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건 나이 자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된 사소한 습관들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작고 무해해 보이는 한 줌의 견과류가 조용히 우리 건강을 지탱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총 8가지 견과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중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 4가지를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꼭 챙겨 드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견과류들이 유명하거나 건강식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뇌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반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조용히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 작용을 방해하며 혈당을 치솟게 만들고 때론 체중 증감의 균형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견과류들을 건강식으로 알고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때 활력을 주던 음식이 지금은 몸을 지치게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성분이 지금은 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요한 싸움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여전히 듣고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올바른 작은 선택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땅콩을 끊고 피스타치오로 바꾼 남성 어르신은 수면의 질이 약 없이도 좋아졌고, 하루에 한 알의 브라질 너트를 챙긴 여성 어르신은 마음이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호두를 함께 먹기 시작한 부부는 대화가 더 깊어지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이고 우리 몸이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받았을 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부엌으로 들어갈 때나 슈퍼마켓의 간식 코너를 지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그래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에 자신 있게 일어서는 감각 찾아온 이웃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기쁨 걷고 웃고 껴안을 수 있는 에너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단지 몸만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력, 그리고 소중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힘을 되찾는 여정인 겁니다. 저는 김도훈 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끝으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기억력도 깊은 자신감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몸에 맞는 올바른 연료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이 한 줌의 견과류가 되기를 바랍니다.